자, 오늘은 미분 파트의 마지막 개념인 속도, 가속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결국은 흐름 자체가 이제 주어진 함수를 미분해서 뭔가를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여기 제목 보면 1번 위치, 속도, 가속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전부 함수로 나타났을 때 얘기입니다. 함수로 등장할 때 얘네들의 관계를 보자 이고요. 그럼 위치라고 하면 위치 함수야. 그럼 여기서는 시간 단위를 t라는 문자로 잡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프 하나 그려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생긴 그래프처럼 y는 ft 이렇게 표현 한번 해볼게요. 또는 x는 ft. 보통 이제 그 교재들 보면은 위치를 x라고 많이 나타냅니다. 이건 좀 이따 표현해 볼게요. 그래서 시간 t가 흐름에 따라서 위치가 이 뭐 구체적인 식은 모르겠지만 ft라는 함수 값으로 정해지는 관계가 있을 때를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t 값을 a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시간이 흘렀다 치고 요만큼의 t 값을 a로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다라는 표현으로 시간의 변화 델타 t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결국은 시간이 요만큼이죠, 그죠? 요만큼이 델타 t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다시 한번 이제 함수 값을 구해 볼 건데 지금은 위치를 구하고 있거든요. 위치. 그래서 여기가 FA가 되겠고 FA 괜찮죠? 그 다음에 여기가 여기 두 번째 여기가 F의 A 더하기 델타 T를 집어넣은 그래서 그때의 위치 이렇게 될 거거든요. 괜찮나요? 자, 그래서 예전 중학교 때부터 배우던 거 한번 적어 볼게요. 시간이 a에서부터 a 플러스 델타 t까지 바뀜에 따라 위치는 fa에서 fa 플러스 델타 t로 바뀌죠.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평균 속도라는 걸 구해 보겠습니다. 평균 속도. 평균 속도는 전체 걸린 시간 분의 바뀐 거리 정도가 되겠죠. 그죠?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뒤에 식 t부터 해볼게요. 분모부터 a 더하기 델타 t라는 시간에서 출발했을 때 시간이 a 이만큼을 빼면 결국은 위에서 간격을 얘기하는 델타 t 만큼 변했을 때 그 다음 위치는 나중 위치 f의 a 더하기 델타 t에서 처음 위치 fa를 뺀 것 이렇게 됩니다. 그럼 사실 요거는 우리 미분 파트 들어오면서 정의했던 뭐예요? 두 점을 연결한 평균 변화율, 직선의 기울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치? 그럼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니? 미분 얘기하려고 하잖아요. 그치? 미분은 어떤 개념이 들어가야 돼요? 극한 개념이 들어가야 돼. 맞지? 그래서 극한을 정의해 볼게요. 여기서 어떤 극한을 정의할 거냐면 이렇게 표현할게요. 델타 t라는 그 시간의 차이를 점점 0으로 가져가 볼게요. 점점 0으로 가져가 본다는 얘기는 위의 그림에서 따지면 여기 델타 t가 0으로 간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 이 간격이 줄어드는 거지, 그지? 간격이 줄어들면 점점 a 플러스 델타 t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쪽으로 자꾸 붙을 거란 말이야. 이게 정확히 뭐였습니까? 미분 계수였죠, 그죠? 그래서 쓰자면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에 극한을 적용하면 정확히 뭐가 됩니까? 이거는 한 번 더 쓰고 갈게요. 밑에다가 여기다 쓸게요.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자, 평균 속도 이게 평균 변화율이라고 했는데 델타 t 분의 f a 더하기 델타 t 빼기 fa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쓰는 문자만 바뀌었지 델타 t를 h라고 바꿔본다 그러면 이건 미분계수 정의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결론은 요 녀석이 f 프라임 a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평균 속도에다가 그 변화한 시간의 크기를 점점 0으로 가깝게 가는 극한을 적용하면 이렇게 미분 계수 형태로 나오는데 이게 우리가 제목에서 얘기했던 속도라는 녀석입니다. 그러면 평균 속도와 속도의 개념은 다른 거야. 맞지? 따라서 요거를 조금 더 구분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속도라고 부를 건데 요 녀석은 우리가 미분 계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했죠? 순간 변화율이라고 했지, 그지? 순간 변화율, 그래프에서는 접선의 굵기, 우리 지금 하는 단원에서는 속도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순간 속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버지나 어머니가 운전을 쭉 하다가 보면 운전대 뒤쪽에 뭐가 보여? 속도계가 보이지. 이거는 뭘 보여주는 거냐면 그 순간순간의 빠르기를 보여주는, 즉 우리가 정의한 순간 속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겁니다. 순간 속도. 따라서 결국은 뭐예요? ft라는 위치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아까 이거 위치를 나타내는 함수라고 했죠, 그죠? 안 적었으니까 적어놓자. 얘가 위치를 나타내는 함수라고 했을 때 속도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미분을 하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여기 빈 공간에다가 얘네들의 관계를 적자면 이렇게 되더라. 이게 결론이에요. 위치 함수, 그냥 위치라고 한번 적을게요. 위치 함수와 속도 함수의 관계부터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적어보자면 위치 함수는 보통 y는 ft 또는 x는 t에 대한 함수 ft 이런 식으로 많이 나타냅니다. 그러면 방금 봤듯이 위치를 뭘 하면? 미분을 하면, 그래서 관계는 위치를 미분하면, 즉 f't가 되겠죠, 그죠? f't 하면 그 위치 함수의 속도 함수가 됩니다. 괜찮아요? 속도 함수. 그래서 앞으로는 속도를 물론 이제 위치 함수의 미분이라고 표현하겠지만 요거를 다른 기호 표현으로 vt 이렇게 나타내요. vt. 여기서 v는 밑에서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속도의 단어의 v를 가지고 온 겁니다. 자, 같은 개념으로 이제 여기는 증명을 안 할 건데 같은 개념으로 속도를 미분하면 이렇게 돼요. 속도를 미분한다? 다시 한번 위치를 미분해서 속도를 구했는데 위치를 미분한다는 얘기가 위치가 변화하고 있는 중에 순간 속도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량을 구하는 거니까 속도라는 녀석도 자꾸 커졌다가 줄어졌다 할 건데 그게 순간순간 어떤 빠르기로 속도가 변하고 있느냐, 속도의 변화율을 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가속도야. 가속도. 따라서 가속도는 속도를 미분한 것, vt를 미분한 v't. 그럼 이거는 위치 함수를 몇 번 미분한 게 되겠니? 2번 미분한 게 되겠죠, 그죠? 이거를 우리가 가속도 함수다라고 하고 at라고 나타내는데 가속도의 단어 accelerate의 a를 따온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 단원에서 기본적으로 챙겨둘 건 이 관계야. 위치 함수 미분하면 속도 함수가 되고 속도 함수 미분하면 가속도 함수가 된다. 이 관계입니다. 괜찮죠? 챙겨 놓으시고요. 내려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운동을 함에 따라 우리가 위치 함수, 속도 함수 한번 분석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보겠습니다. 그림 하나 그려볼게요. 요따시만하게 평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을 이렇게 그릴게요. 어떤 사람이 여기서 이제 운동을 시작합니다. 걸어갈 거예요. 오른쪽으로 쭉 걸어갈 건데 위치를 아까처럼 x라고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걸어가기 시작한 위치 출발 0의 위치에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괜찮죠? 그러면 그때의 시각 t를 0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시각의 단위는 초라고 단위를 줄 수도 있는데 보통은 없이 그냥 0에서 출발한다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t가 1 지나는 순간 이 사람의 위치는 여기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만큼 갔다라고 이제 사람 안 그릴게요. 요만큼 갔습니다. 그때의 위치가 2로 정해졌어요. 또 t가 1이 더 지나서 2가 됐다. 요만큼 더 갔어요.
그때 위치 x는 4가 됐어요. 그 다음에 또 가볼게요. t가 1이 더 지나서 3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운동을 해서 움직여서 위치는 6이 됐어요. 뭔가 느낌이 있죠, 그죠? 그러면 얘는 시각 t가 변함에 따라 위치 x가 어떻게 변하는지 관계식으로 한번 도출해 볼 수 있겠죠. 이건 눈에 잘 보이니까 알겠죠? 근데 이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뭐 속도가 막 달라졌다가 막 빨리 갔다가 늦게 갔다가 뭐 돌아갔다가 이렇게 되면 이 데이터만 보고 식을 쓰기는 힘들거든. 보통 그럴 때는 함수식을 줍니다. 지금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걸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따져봤어요. 그러면 그 밑에다가 표 한번 그려볼게요. 시각 t가 변함에 따라, 즉 t가 0, 1, 2, 3 이렇게 변함에 따라 위치 x는 어떻게 변하나요? 0, 2, 4, 6 이렇게 변해요. 그러면 얘네들의 관계를 일반화를 시켜줄 수 있겠죠. 시각 t가 잘 모르는 t 미지수로 둔다 그러면 x는 어떻게 나타나겠니? 그것의 2배 이렇게 나타나겠죠. 왜? 요거도 2배, 요거도 2배, 요거도 2배니까 이거를 대표할 수 있는 일반 항이라고 부르자. 이 t 이렇게 2배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해되죠? 그래서 그래프를 또 뭐 그려본다 그러면 너무 단순하긴 한데 가로축을 시각 t축, 그 다음에 세로축을 위치 x축이라고 한다 그러면 위치 함수 x는 어떻게 나타나요? 2t라고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1차 함수 형태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기울기 2짜리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표현은 x는 2t라고 표현하면 되겠다. 이게 뭐라고? 위치 함수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속도 함수나 가속도 함수를 구하려면 미분 표현을 해야 되니까 미분 표현해서 함수값 구하기 편한 모양이 f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ft라고 나타내도 괜찮겠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뭐 속도까지 한번 가볼 거니까 위치 함수가 ft입니다. 그러면 요거를 미분하면 속도 함수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그거를 vt라고 나타낼 건데 f't 미분한 거예요. 그러면 이 t를 미분하면 되겠다. 그지? 누구에 대해서? t에 대해서 얼마입니까? 명훈아 얼마니? 이 t 미분하면? 요 t 있네. 이 t 미분하면? 2. 그렇지. 2. 그럼 요거는 밑에서 한 번 더 설명할 건데 속도가 2로 정해졌죠. 그런데 얘는 t에 대한 함수임에도 불구하고 속도가 2로 덩그러니 정해졌다는 얘기는 시각 t가 변함에 따라 속도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이거는 무슨 운동이라고 해석할 수 있니? 등속 운동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속도가 변하지 않아. 이렇게 됩니다. 괜찮나요? 다시 말하면 아까 얘가 앞으로 쭉 걸어가는데 속도 변화 없이 등속 운동을 하다 보니까 흐른 시간 대비 이동한 거리, 위치가 변한 거리가 일정하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속도다 안 적을게요. VT 속도다 이렇게 됩니다.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 볼게요. 이거 이제 물리 시간에 한번 배우긴 했었을 건데 속도와 속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 단어부터가 다르니까 그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속도는 변위. 변이란 말 좋았어요. 속력은 이동거리. 그러면 변위와 이동거리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응? 오, 물리가 좀 되나 보네요. 그 변위라는 게 변화한 위치 또는 위치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 예를 들어서 쌤이 여기 지금 TV 앞에 있잖아. 여기서 저 벽까지 거리가 5m라고 생각해 볼게. 그러면 쌤이 여기서 벽을 찍고 다시 돌아오면 출발점이 여기 TV 앞이었는데 찍고 돌아오면 다시 TV 앞이지. 그럼 위치가 변했나요? 물어보면 위치는 안 변했어요. 그지? 그러면 명훈이가 잘 얘기했지만 변위라는 건 0이야. 변위. 그런데 이동 거리,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따져야 돼? 갈 때도 5m,
올 때도 5m, 총 10m를 움직였어요. 이렇게 되는 거지. 어디서 그런 차이가 났을까? 왜 변위라는 거, 위치의 변화라는 건 0이라고 따지고 이동 거리는 10이라고 따지는 걸까? 그래서 뭘 고려하면 돼요? 특히 변위라는 거. 선생님 변위는 안 쓸 건데 갈 때와 올 때가 상쇄가 되지. 그럼 뭔가 갈 때를 플러스라고 생각했으면 올 때가 마이너스 역할을 하는 거잖아. 그걸 지금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자, 잘 얘기했는데 우리 여기 수트 과목에서는 요거 화살표하기 전에 요거 단어부터 조금 분리를 할게요. 속도는 쌤이 아까 얘기했듯이 velocity 에서 V를 따온 거고요. velocity. 속력은 뭘까요? 속력은 빠르기라고도 표현하거든. 와, 저 차 엄청 빠르다. 영어로 해석해봐. 뭐라고? 맞아, speed. 달라요. 단어부터가 달라. 이거는 이제 뭐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뭐가 달라진지를 보면요. 속도라는 녀석은 누구랑 관련이 있냐면 아까 명훈이가 얘기한 변위, 즉 위치의 변화량이랑 관련이 있어요. 반면에 속력은요. 그 크기만 존재하는 거거든. 얘는 이동 거리 또는 움직인 거리와 관련이 있어. 따라서 우리가 속도를 해석하는 것과 속력을 해석하는 걸 밑에 예제로 한 번만 더 할 건데 속도는 위에다 적어 놓으세요. 이건 중요한 얘기라서 방향을 고려합니다. 아까 선생님이 벽을 찍고 온다라고 했을 때 갈 때 올 때의 방향을 고려를 하는데 속력은 방향을 고려하지 않고 그 크기만 고려를 해요.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아래쪽에 예시 잠깐 볼게요. 아까처럼 직선 이동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생겼고 0, 2, 4, 6 요게 이제 위치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위치. 자, 그러면 0에서 출발해가지고요. 쭉 이동했어요. 여기까지. 위치가 6까지 이동했는데 요때까지 걸린 시각이 t는 3만큼 뭐 3초라고 뭐 표현해도 괜찮겠네요. 3만큼 걸렸어요. 까지 괜찮죠? 그런데 여기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위치 6에서 휙 돌아가지고요. 출발점을 향해서 슉 다시 이동했어요. 얘도 똑같이 이렇게 움직여서 0에서부터 6까지 갈 때 3이 걸렸는데 t가 3 흘렀는데 6에서 0으로 갈 때도 똑같이 흘러가지고 t가 6이 됐을 때 출발점으로 되돌아왔어요. 자, 이 운동을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밑에다 적어볼게요. 일단 위치를 나타내는 함수를 아까 잠깐 구했었잖아, 그지? 파란색 구해보면 이거 어떻게 된다 그랬죠? 2배 됐었죠, 그지? 시각 t의 2배. 그래서 ft라고 정의를 할 건데 얘는 t가 3까지니까 범위는 t가 0에서부터 3까지 볼래요. 이렇게 범위를 주고 이때는 위치 함수는 시각 t의 2배야 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반대로 이제 t가 3부터 등호 다 넣을게요. 3부터 6이 될 때까지는 어떻게 움직여요? 얘랑 똑같이 1초에 2씩 움직이지, 그지? 1에 2씩 움직이는데 2t라고 쓰면은 이상하죠. 왜? 위치가 줄어들어야 되잖아. 괜찮나요? 그러면 위치가 줄어들고 여기는 아까 표를 그려서 해결을 했는데 봐봐. 3일 때 6에 있다가 4일 때 4에 있다가 5일 때 2에 있다가 6일 때 0으로 와야 되거든요. 그럼 일단 1초에 2씩 움직이는 건 맞지? 그런데 줄어들고 있으니까
줄여줘야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괜찮나요? 그 다음에 6을 넣었을 때 0 또는 3을 넣었을 때 6이 돼야 되니까 6을 넣었을 때 0이라고 하면 여기는 플러스 12를 해놓으면 되겠구나. 자, 이 식을 찾는 거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위치 함수를 일단 구할 수 있다.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구해놨어. 그러면 우리가 속도 함수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지? 위치 함수를 미분해서 구한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그지? 따라서 범위는 생략하고 미분한 것만 쓸게요. 위에 거 미분하면 2가 되는 거고 밑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와, 그러면 조금 더 좀 분류를 하기 위해서 미분했을 때 0에서 3까지 2t라는 위치함수 미분하면 2인데 요거를 플러스 2라고 표현을 할게요. 자, 그러면 부호가 두 개가 보이죠? 플러스일 때와 마이너스일 때. 이거는 곧 위의 운동에서 뭘 뜻해요? 플러스면 0에서부터 위치가 커지는 방향이었고 마이너스면 6에서부터 0으로 줄어드는 방향이었네. 그지? 아하, 얘가 속도 함수인데 속도를 구했을 때 v의 속도가 양수면 또는 v의 속도가 음수면 이거는 운동 방향을 결정하더라. 알겠죠? 그러면 위에 운동처럼 간다 그러면 플러스는 오른쪽, 마이너스는 왼쪽 이렇게 담당을 하게 될 건데 이제 마무리 적을게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다시 v의 속도의 부호가 양수면 커지는 이렇게 하지 말자. 증가하는 방향으로 운동하는 것 이렇게 방향을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증가하는 방향이라는 거는 보통 수직선상에서는 오른쪽을 얘기하고요. 상하 운동에서는 위쪽을 얘기합니다. 위로 쭉 올라가는 거. 우리가 로켓을 쏘아 올렸을 때 위쪽으로 쭉 고도가 높아지는 걸 속도가 양수인 양의 방향, 커지는 방향, 증가하는 방향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속도의 부호가 0보다 작은 음수다라고 하면 똑같겠죠. 감소하는 방향. 감소하는 방향을 얘기하고 위에 따라 수직선상에서는 왼쪽으로 움직이는 것 또는 상하 운동에서는 아래쪽으로 움직이는 것. 괜찮죠? 그래서 반드시 요 끝에 적어놔야 되는 제일 중요한 게 속도의 부호가 방향을 결정한다. 그럼 여기서 한마디 더 얹자면 우리 위치 함수의 도함수가 속도 함수였잖아. 그러니까 속도 함수가 도함수예요. 그럼 도함수 파트로 되돌아가 보면 도함수는 뭐가 중요하다 그랬니? 부호가 중요하다 그랬지. 그래서 그래프 그릴 때 도함수 그려가지고 뭘 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표현했죠. 그걸로 뭘 했지? 그래프의 증가 감소를 결정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속도의 부호라는 거는 우리 도함수에서 증가 감소를 결정하는 부호랑 동일한 거야. 알겠죠? 그래서 플러스일 때 증가,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쌤이 도함수, 속도함수가 양수일 때 증가하는 방향이라고 적어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도함수랑 연결하시면 되겠네요. 괜찮죠? 그 다음에 속도함수는 이렇게 됐는데 이제 아까 여기로 돌아가 볼게요. 속도함수 0에서부터 6으로 이동할 때 플러스 2로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방향을 결정한다 그랬고 그 크기를 본다 그러면 어때요? 얘 등속 운동을 하고 있죠. 얼마짜리? 2짜리 등속 운동을 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위치 6에서 0으로 되돌아올 때 물론 부호가 마이너스라서 방향이 지금 바뀌어가지고 돌아오고 있는 중인데 그 크기는 얼마야? 2로 동일하죠. 얘도 등속 운동을 하고 있단 말이야. 따라서 밑에다가 적을게요. 속력이라는 거는 위에서 적어드렸지만 방향을 고려하지 않고 그 크기만 고려를 하는 거거든요. 즉
부호 다 떼버리고 크기만 보겠어. 부호를 뗀다는 얘기는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다 플러스로 보겠다는 얘기. 따라서 이 녀석은 속도의 절대값을 취해서 크기만 볼래요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VT의 절대값 이렇게 될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0에서 3이나 3에서 6이나 2로 똑같겠죠, 그죠? 속력. 그래서 속력이라는 녀석도 간과하시면 안 되겠다. 속력은 속도의 크기를 구한 거야. 이렇게 정의를 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이게 기본 맥락이에요. 다음 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그렸을 때 시각 t에 대한 위치 함수 또는 나중에는 속도 함수가 그려져 있을 때 우리가 해석을 잘 해보자라는 의미로 이걸 그려볼 건데요. 그럼 그래프는 단순하게 그릴 거니까 한번 쭉쭉 그려보세요. 아까 잠깐 그렸던 것처럼 가로축을 t축이라고 하고 세로축을 위치 x라고 했을 때, 만약에 흐르는 시각 t에 대한 위치 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다라고 볼게요. 그래서 마치 2차 함수처럼 그렸는데 제일 꼭대기, 여기를 우리가 극대라고 불렀던 곳, 여기가 t가 알파다 이렇게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뭐냐, t가 0에서부터 알파까지 흘러가면 위치라는 게 요렇게 찍히죠. 그럼 위치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니? 계속 커지고 있죠, 그죠? 쭉쭉쭉쭉쭉 커지고 있어요. 어디까지? 알파가 될 때까지 쭉 커지고 있단 말이야. 여기까지 쭉. 그러다가 알파를 지나고 나면 다시, 이거 지금 위치 함수라 그랬으니까 위치 함수가 점점 함수값이 줄어들고 있어요. 뭐 이 정도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쵸? 그러면 이게 지금 위치 함수를 나타낸 건데 어떤 운동을 하는지 예상해 볼 수 있어. 추론해 볼 수 있어. 다시 말하면 위치가 양의 방향으로 쭉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해서 결국은 함수값이 얼마입니까? 결국은 함수값이 0이지. 이거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얘기잖아. 왜? 세로축이 위치니까. 그러니까 출발해서 어딘가로 쭉 위치가 증가했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이런 운동을 하는 거야. 맞지? 그래서 두 가지 버전으로 이걸 해석해 볼게요. 만약에 아까처럼 평지에서 운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출발했을 때 t가 0이라고 해볼게요. 0이라고 출발했을 때 오른쪽이 수직선상에서 양의 방향이니까 먼저는 이렇게 쭉 위치가 증가를 하는 운동을 해요. 그 위치는 지금 함수값을 주진 않았으니까 여기서 t만 고려한다 그러면 t가 알파가 될 때까지는 오른쪽으로 쭉 위치가 증가하는 형태로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알파를 딱 만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위치가 다시 줄어들기 시작하죠. 즉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는 얘기야. 이해되니? 운동 방향이 바뀌어서 원래 위치로 돌아오니까 뭐 이 정도로 왔다고 할게요. 위치는 이제 돌아왔다 치고 요렇게 운동을 하더라. 괜찮나요? 또는요, 이 그래프랑 비슷하게 이제 상하 운동을 고려를 해볼게요. 여기가 바닥이야. 그러면 바닥 높이, 바닥에서부터 떨어진 높이를 여기서 x라고 볼 때 그래프 그대로 지면에서부터 출발하겠죠, 그죠? 그러면 요 놈은 로켓스와 올리듯이 쭉 올라가는 운동을 해요. t 값이 얼마가 될 때까지, t 값이 알파가 될 때까지 쭉 올라가는 운동. 즉 상하 운동에서 위로 가는 거를 양의 값이라고 보기로 했죠, 그죠? 그래서 올라갔다가 시각 t를 만나는 순간 운동 방향을 바꿔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이런 운동을 하는 거야. 괜찮죠? 그래서 시각 t와 위치 함수를 봤을 때 어떻게 운동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정도 해석만 하고 넘어갈게요. 네 번째는 조금 더 쉽습니다. 요거 그래프는 살짝 복잡하긴 한데 간단하게만 하나만 그리고 넘어갈게요. 큼지막하게 요만큼 그리겠습니다. 가로축은 역시 t축, 시간축, 그 다음에 여기는 원점이라고 하고요.
뭐 A, B 두 사람이 운동을 한다 칩시다. 선생님 먼저 그려볼게요. 파란색으로 하나 그릴게. 요렇게 이동하다가 요렇게 이동하다가 요렇게 이동해서 A라는 사람은 요렇게 위치가 바뀌더라. 세로축은 위치 X라고 하겠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B라는 녀석은 요렇게 움직이다가 요렇게 움직이다가 요렇게 움직여서 운동을 마쳤어요. 요거는 B라고 해볼게요. 이거 둘 다 위치 함수입니다. 그러면 생각만 해볼게요. A라는 녀석을 먼저 쳐다보면 이제 출발점이 0에 있는 건데 위치가 0에 있는 건데 어느 순간까지는 멀어졌다가 하나 맞니? 어느 순간까지는 멀어졌다가 즉 쭉 위치가 벌어졌다가 그때부터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운동을 해요. 그죠? 그럼 여기서 제자리로 돌아오겠지. 0에서 출발해서 여기 어딘가로 갔다가 다시 0으로 온 거니까. 그리고 다시 멀어져요. 이런 운동을 하는 게 A고 빨간색 B를 보면 얘는 처음에 A가 출발한 위치에 없어. 다른 위치에 있어요. 맞죠? 그리고 시작했더니 A가 맨 처음에 있었던 0이라는 위치로 얘가 쭉 가요. 그랬다가 다시 멀어졌다가 다시 0으로 갔다가 이런 운동을 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얘는 시각 t가 흐름에 따라 위치를 나타낸 함수들인데 요거는 하나만 해석하고 갈 거예요. 얘네들이 만나는 점이 요렇게 세 군데가 있죠. 그쵸? 그래서 여기가 뭐 t1, 여기가 t2, 여기가 t3라고 한다면 결국은 위치 함수를 해석함에 있어서 A의 위치와 B의 위치 함수가 만나는 교점이니까 얘네들은 위치가 같은 곳이겠지. 따라서 T1, T2, T3에서 A와 B의 위치가 같다라고 해석할 수 있으면 뭐 충분하다. 입니다. 알겠죠? 여기는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프 해석은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위치, 속도, 가속도 단원에서는 조금 전처럼 위치 함수 주어주고 속도 구하세요. 요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응용 버전이 지금 할 변화율이라는 건데 여기서도 이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율을 구하는 거니까 문자 t는 계속 쓸 거예요. 자, 그러면 동그라미 칠게요. 1번 시간에 대한 변화율에서 변화율을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해석할 거냐. 역시나 미분 파트이기 때문에 미분과 연결된 겁니다. 변화율이라는 녀석은요. 여기서 말하는 변화율은 순간 변화율을 얘기해요. 그럼 이건 익숙한 녀석이잖아. 순간 변화율은 다른 의미로 미분계수라고도 불렀고요. 방금 배우고 왔듯이 순간 속도라고 표현했었죠. 속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단원에서 응용되는 문제가 전부 뭐냐면 어떤 곡선 또는 직선의 길이라든지 어떤 평면 도형의 넓이라든지 어떤 입체 도형의 부피라든지 얘네들의 변화율을 구해보세요. 얘네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 속도를 구해보세요 라는 문제가 줄을 이뤄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한번 적어볼게요. 첫 번째, 길이의 변화율은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느냐. 길이 변화율. 그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요 정도 되는 L의 길이를 가지는 선분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근데 얘는 자꾸 늘어나긴 할 거예요. 요만큼의 L의 길이를 가지는데 이때 시각 T가 A가 되더래. 다시 말하면 선분이 자꾸 길어질 건데 T가 0에서부터 A까지 변화하면 그때 길이가 L이 되더라. 요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조금 더 흐르면을 여기다가 표현해 볼게요. 더 붙일게요. 시간이 조금 더 흐르면 이렇게 즉 시각 t는 a에서 델타 t만큼 흘렀다라고 해볼게요. 괜찮나요?
그러면 빨간색 표현했던 것처럼 원래 길이 L에서 얼마만큼? 요만큼이 더 늘어난 거거든. 이 늘어난 길이를 델타 L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밑에다가 표현해보면 t는 a에서 t가 a 플러스 델타 t까지 변했으면 여기 변환, 이렇게 변할게요. 변환 시각은 델타 t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그러면 여기서 순수하게 델타 t분의 델타 l 구해본다 그러면 변화한 시간 분의 변화한 길이가 되는 거잖아. 이게 무슨 개념이지? 평균 속도 개념이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우리는 델타 t를 다 표현해볼게요. 델타 t를 0으로 한번 보내볼 거예요. 누구를 대상으로? 델타 t분의 델타 l을 대상으로입니다. 그럼 점점 델타 t가 작아지니까 0에 가까워지니까 이 길이 자체가 어디쯤 가 있니? t는 a쯤에 가 있겠죠, 그죠? 맞나요? 그래서 이거를 식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개념적으로 이해한다 그러면 결국은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길이의 변화율인데 언제? t는 a일 때 이 길이가 어느 속도를 가지고 변하는지를 보는 거야. 따라서 L이라는 길이가 만약에 시각 t에 대한 함수로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얘는 미분했을 때 미분하고 a를 넣었을 때 미분 계수를 구하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변화율이 미분 계수 또는 순간 변화의 속도와 관련이 있더라. 미분 계수 구하는 거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적어보면 그래서 이거를 t는 a에서 길이의 변화율이라고 정의합니다. 길이 변화율.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넓이 변화율도 한번 따져볼 거고요. 부피 변화율도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자, 넓이는 일반적으로 뭐 이런 그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얘가 조금 전처럼 t가 a일 때고 그때의 넓이를 s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흘러요. 흐르면 어떤 이제 함수식에 따라 이렇게 넓이가 바뀌어. 이렇게 넓이가 바뀌어. 그래서 뭔가 느낌이 이렇게 팽창하는 느낌이죠, 그죠? 이렇게 팽창하는 느낌인데 요만큼, 즉 까만색부터 시작해서 파란색까지 그 사이에 도넛 모양 있잖아요, 그죠? 요만큼 이 도넛 모양을 가지는 데가 넓이가 변한 부분이거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델타 S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녀석은 t가 a로부터 델타 t만큼 흘렀을 때를 얘기합니다. 이만큼 변한 거야, 넓이가. 따라서 이제 순서를 조금 바꿔볼게요. t가 a일 때, 즉 맨 처음에 시작이 t가 a일 때 넓이를 구해놓은 거잖아, 그치? 그런데 우리가 해볼 거는 t가 a일 때 넓이 변화율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는 조금 전처럼 델타 t 시간 차이를 0으로 보내는 극한 델타 t를 0으로 보내는 누구 분의 델타 t 분의 델타 s 이렇게 되겠어요. 따라서 이거는 넓이를 구해서 미분한 것에 a를 넣은 미분 계수랑 같더라. 역시 속도의 개념이 되겠죠. 세 번째 가볼게요. 부피. 방식은 다 동일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길이 변화율, 넓이 변화율, 부피 변화율을 구할 때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길이, 넓이, 부피를 구해놓고 그것을 미분해서 특정한 시각 t를 집어넣으면 그때의 변화하는 속도를 구하는 거다. 자, 부피도 잠깐 볼게요. 이거는 뭐 이해하기 쉽게 구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구가 있어요. 요때의 부피 t가 a일 때 v라고 하겠습니다. 볼륨 v. 그런데 어떤 시간 델타 t라는 시간이 흐르면 요 녀석이요 조금 커지더래. 이걸 잘 그려야 되는데
9니까 9의 형태를 띠면서 9가 아니잖아. 9의 형태를 띠면서 이런 식으로 커졌다라고 해보겠습니다. 변화한 부피죠. 그죠? 그래서 t가 a 플러스 델타 t, 즉 델타 t 시간만큼 흘렀을 때 그때의 부피, 변화한 부피를 델타 v라고 표현해 볼게요. 아하, 그럼 여기서도 t는 a에서의 부피 변화율을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부피가 어떤 속도로 변하고 있는지를 구하라는 얘기고, 그렇다면 델타 t를 0으로 보내면서 델타 t분의 델타 v를 구하는, 즉 v 프라임에 a를 집어넣는 걸 말하더라. 괜찮죠? 따라서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구하세요 라는 거는 이제 크게 이렇게 길이, 넓이, 부피 변화율을 구하라는 개념으로 나올 건데, 유형으로 나올 건데, 얘네들은 전부 뭐랑 관련이 있어요? 속도 함수와 관련이 있어요. 자, 그러면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여기 이제 대표적인 예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메모 하나만 합시다. 앞으로 문제에서 변화율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면요, 뭐 길이의 변화율, 넓이 변화율, 부피 변화율이 등장하면 두 가지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시간, 보통 t라는 문자를 써요. 시간에 대해 식을 세웁니다. 여기서 말하는 식 세우기는 길이, 넓이, 부피식을 세우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변화율은 속도와 관련이 있다고 했으니까 미분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분하는 거는 속도를 구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제목처럼 이제 대표적인 예제가 그림자 길이와 관련된 내용이거든. 물론 이제 평면 도형 넓이 변화율, 부피의 부피 변화율, 요거는 여러분들이 식만 잘 세우면 아 이거 미분해서 집어넣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대표 예제로 이걸 들고 온 이유는 여기에 개념을 좀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좀 바로 잡으려고 가져왔어요. 그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크게 그리셔도 좋겠습니다. 여기에 가로등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가로등이 3m짜리 가로등을 하나 그릴게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바닥이겠죠, 그죠? 3m짜리라고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3m 가로등이에요. 거기 밑에 사람이 한 명 서 있습니다. 3m의 절반 정도 되는 사람이 서 있다고 볼게요.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이렇게 서 있다고 볼게요.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은 잘 그리세요. 알겠죠? 사람이 서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서 있으면 여러분들 뭐 가로 밑에 많이 서 봐 있었겠죠? 그림자가 어디 있죠? 그림자 어디 있니? 발에 있잖아. 그치? 발에 있잖아. 그러면 지금부터 이 사람이 앞으로 쭉 걸어 나갈 거예요. 일직선 운동을 한다고 가정할게요. 이렇게 쭉 걸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걸어 나갈 거냐면 이 사람은 매초 3m라고 할게요. 3m. 매초 3m. 미터 다니니까 매초 3으로 직선 운동을 한다라고 보겠습니다. 직선 운동을 한다고 볼게요. 그러면 어디까지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요 정도 가 있다고 볼게요. 사람이. 요렇게 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이 키는 변하지 않았을 거니까 키를 잠깐 표현해 볼게요. 이 사람의 키는 3m의 절반인 1.5m. 키가 그렇게 크진 않네요. 그죠? 이렇게 된다면 이 사람은 쭉 이렇게 지금 이동 중입니다. 자, 아까 그림자를 잠깐 얘기를 했는데 지금처럼 걸어 나가면 이 사람의 그림자를 표현하려면 뭘 표현해야 되냐면 빛이 일직선으로 쏴진다라는 걸 가정해서 빛이 머리 위, 그러니까 머리도 하나의 점이라고 생각해야겠죠. 잘 안 그려지네. 빛이 머리 위에 비추고 그게
그림자로 맺히는 것까지 일직선을 쭉 그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의 그림자는 사실 이쯤에 머리 그림자가 맺히게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걸어 나갔는데 얼마나 걸어 나간지 모르니까 이거를 이렇게 이해를 해보자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t초가 흘렀다라고 보겠습니다. t초가 흘렀어요. 그러면 얼마나 걸어 나가는지는 알 수 있지. 몇 초 3m인데 1초면 3, 2초면 6이니까 t초면 3t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색깔로 구분할게요. 이동한 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t만큼 이동을 한 거야. 자, 요런 상황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풀어야 하는 두 가지 개념을 적어 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그림자 길이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구하세요. 그러면 위에서 얘기했듯이 변화율이라는 거는 변화하는 속도를 구하는 건데 누구의 속도? 그림자 길이의 속도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해보면 지금 상황 봐봐. 아까 가로등 밑에 있을 때는 여기에 점처럼 이제 그림자가 맺혔을 텐데 걸어 나가기 시작하면서 그림자가 이제 조금씩 길어지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지금 t초만큼 이동해서 즉 3t만큼 벌어진 위치에서 이 사람의 그림자 길이를 한번 표현해보면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그림자 길이인 거죠. 괜찮나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이 그림자 길이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즉 그림자 길이의 속도, 길어지는 속도를 구하는 거니까 요 녀석을 우리는 1번이라고 달아 놓을게요. 짠, 이렇게. 공간을 조금 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그림자 길이와 관련된 유형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두 번째는 그림자 끝, 즉 여기서는 머리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 끝, 그림자가 맺히는, 아니 다시 거꾸로, 머리의 그림자, 머리 끝의 그림자. 그래서 그림자 끝이라고 얘기할게요.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 또는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예요. 이게 1번과 차이가 있어요. 다시 볼게요. 그러면 그림자 끝이 어떤 속도로 움직이느냐를 얘기를 하는 건데 아까로 돌아와서 맨 처음에 그림자가 여기 발밑에 맺혔잖아요. 그죠? 그치? 그러면 머리 끝의 그림자는 지금 여기 빨간색 점처럼 맺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요거는 그리지 말아봐, 조금 요만큼 나가기 시작을 하면 그 그림자 끝이 어디에 위치하게 되냐면 여기에 위치하게 된단 말이야. 괜찮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실은 순간이동을 하지 않잖아. 쭉 걸어나가는 중이지. 그러면 머리 끝의 그림자, 머리 끝이라는 거는 요렇게 쭉 달려나가는 겁니다. 이해되니? 발 밑에 있던 점처럼 생긴 그림자가 이 사람이 이동함에 따라 쭉 달려나가는 느낌이야. 점이. 그 움직이는 속도를 구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도를 구하는 거는 결국은 변화율을 구하는 거고, 변화율을 구하기 위해서 뭘 구했죠? 길이를 구해서 미분했단 말이죠. 그래서 발 밑에서부터 달려나가서 지금 사람이 3t만큼 이동해서 가 있는 곳, 머리 여기까지에서 머리 끝은 어디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가야 되거든. 이렇게 지금 머리 끝이 그림자 점이 달려나가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발 밑에서부터 3t만큼 걸어 나갔을 때 머리 끝 그림자가 위치한 곳까지 전체 길이가 우리가 구하려는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2번이라고 둘게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림자 길이는 그래서 요거를 메모해두면 좋겠어요. 그림자 길이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또는 그림자가 늘어나는 속도를 구하세요 라고 한다 그러면 요런 말이 나오면 그림자 길이는 어디서부터 길이를 재지? 요 기준을 체크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사람의 발 밑에서부터 재죠. 길이를. 빨간색처럼. 그치? 그래서 기준이 발 밑에 있어. 그러면 우리는 길이식을 표현할 건데 이거를 발 밑에서부터 표현하면 되는 거고 그림자 끝은 속도가 어떻게 되나요는 얘는 출발점부터 머리 끝 맺힌 그 그림자 점이 달려나가는 속도를 구하는 거라서 기준이 되는 시작점이 가로등 밑이야. 거기서부터 길이를 재서 미분하면 되겠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이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돌아가서 이제 길이를 한번 표현해 봐야겠죠. 그림자 길이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 녀석을 단순하게 표현한다 그러면 밑에 새로 한번 그릴게요. 가로등은 지면과 수직을 이루면서 있다라고 가정하고요. 직각삼각형이 있을 거고요. 3m짜리에 이 학생이라고 하자. 1.5m의 키가 있는 거고 쭉 달려나가서 얼마까지 달려나갔냐면 t초 후이니까 3t만큼 달려나간 거예요. 이만큼. 그런데 우리가 찾는 그림자 길이는 거기서부터 여기가 발밑이었죠. 그죠? 발밑에서부터 머리끝 그림자까지 요 길이가 필요하거든요. 괜찮나요? 자, 그래서 여기 길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x라고 미지수를 둬볼게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뭘 이용하는 거야? 도형의 닮음을 이용하는 거야. 맞지? 도형의 닮음. 자, 무슨 얘기냐? 조금만 더 표현해볼까요? 이 학생의 키가 1.5m니까 여기 그러면 여기도 1.5겠죠. 그리고 밑에 3t가 있는데 여기가 3t 길이랑 같겠죠. 괜찮죠? 그래서 누구누구를 비교해 볼 거냐면 여기 있는 직각삼각형과 제일 큰 직각삼각형의 닮은 비를 비교해 볼 거예요 입니다. 괜찮나요? 자, 그럼 가보자. 작은 것부터 쓸게요. 1.5 대 이건 높이 밑변 3t 얘는 같아야 돼. 제일 큰 거 3 대 밑변 3t 더하기 x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사실 여기서 되게 간단하게 되죠. 왜? 1.5에 대응하는 게 3이니까 몇 배 하면 돼요? 2배 하면 되거든. 다시 말하면 1.5에 2배를 하면 3 대 6t가 3 대 3t 플러스 x니까 우리가 구하려는 게 x였죠. 따라서 6t가 3t 더하기 x랑 같더라. 따라서 x, 우리가 그림자 길이가 x였는데 그게 3t더라. 이렇게 되겠어요. 자, 위로 올라갈게요. 따라서 그림자 길이, 발 밑에서부터 시작하는 그림자 길이가 3t이더라. 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질문으로 돌아갈게요. 첫 번째, 그림자 길이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그러면 그림자 길이를 먼저 식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그림자 길이는 사람 발 밑에서부터 머리 끝까지라고 했으니까 저거 구해놓은 게 x 3t에 대한 녀석이었어요. 그거를 ft라고 한다 그러면 3t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그림자 길이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간단하게 그림자가 길어지는 속도를 구하라는 얘기는 미분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vt는 f't 이렇게 될 거고 얘는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림자가 길어지는 속도가 일정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 그림자 끝의 기준은 가로등 밑이라고 했으니까 왼쪽 그림에서 보듯이 파란색 선분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밑으로 돌아가 보면 파란색 선분은 결국은
3t 이동한 것의 그림자 길이까지 3t에서 6t가 되겠네요. 따라서 여기는 다른 함수로 갈게. 그림자 끝까지, 가로등 밑에서 그림자 끝까지의 길이가 gt라는 길이 함수라고 한다 그러면 이 녀석은 3t 더하기 3t, 6t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때 움직이는 속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역시 vt는 그 길이 함수를 미분한 것 g't, 그러면 얘는 6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가로등 밑에서 사람이 쭉쭉쭉쭉 등속 운동을 할 때, 걸어 나갈 때 이 녀석은 그림자 머리끝의 그림자는 6의 속도로 달려나가는 거야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길이 변화율은 결국은 길이를 구해서 미분해서 찾는다 이런 개념이었으니까 이 개념을 잘 챙겨둔다 그러면 넓이 구하고 넓이 변화율, 부피 구하고 부피 변화율 이거 전부 미분과 관련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미분 파트가 마무리가 됩니다. 좀 굉장히 길게 왔죠? 오늘까지 진도를 나가고 다음 시간부터 문제풀이를 할 건데 적분이 뭔지는 살짝만 맛만 보고 이제 마무리를 합시다. 수학 2 단원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파트인 적분 파트예요. 적분 파트. 뭐 적분도 분량이 그렇게 막 적진 않은데 할만합니다. 우리가 미분을 배우고 왔기 때문에. 자, 무슨 얘기냐? 한번 차근차근 가볼게요. 일단 여기서 하고자 하는 거는 이런 컨셉입니다. 오른쪽에 한번 적어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fx 함수가 x 세제곱이라고 3차 함수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x 세제곱. 자, 그러면 우리 요거 미분하세요.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미분. 그럼 표현은 f'x 이렇게 될 거고 식은 3x 제곱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함수를 놓고요. 도함수 또는 미분 계수를 구하세요. 미분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미분법으로 배웠던 거고 이쪽 화살표 방향을 했다면 지금까지 이제는 뭘 해볼 거냐면 거꾸로 3x 제곱이라는 식을 보고요. 이거 미분하기 전으로 돌려놓으면 뭐가 되는데 요거를 찾아보는 거야. 돌려놓으면 뭐가 되는데 그러면 3x 제곱을 미분하기 전으로 돌리는 작업을 지금부터 한다는 얘기야. 그거를 우리는 크게 일반적으로 적분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엄밀히는 이 적분 파트에는 지금 배우려는 부정적분과 뒤에 배우는 정적분 이렇게 있는데 엄밀히는 부정적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해오던 거 거꾸로 방향 정도로 생각하고 접근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왼쪽 이제 첫 번째 제목인 부정적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와, 그러면 방금 얘기했듯이 적분이라는 말은 미분을 거꾸로 하겠다. 미분을 거꾸로 역연산해보겠다라는 개념이다. 역연산 거꾸로 하겠다. 이렇게 될 거고요. 부정적분을 나타내는 우리가 미분은 프라임이라는 걸 붙였었잖아요. 그지? 또는 d, dx 이렇게 붙였었는데 부정적분, 미분하기 전으로 돌리는 것도 하나의 기호가 존재합니다. 요거는 큼지막하게 한번 써볼게요. s를 아래 위로 쭉 길게 느려뜨려서 요거는 인티그랄이라고 읽어요. 또는 인테그랄이라고 읽어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함수를 하나 집어넣습니다. fx라고 이렇게 집어넣어 볼게요. 그리고 그 옆에다가 뭘 붙이냐면 dx라고 붙입니다. 자, 이거부터 잘 정리를 해볼게요. 맨 앞에 있는 s를 아래 위로 늘려놓은 녀석은 인티그랄인데 이거는 인티그랄 곱하기 fx 곱하기 dx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인티그랄과 dx가 한 세트예요. 항상 같이 다니는 녀석이야. 알겠죠? 그래서 요 놈은 읽기는 인테그랄 뭐 편하게 읽으시면 돼요. 적분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주면 좋겠습니다. 적분한다.
그리고 뒤에 있는 dx가 한 세트로 적혀야 돼요. 둘 중에 하나가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dx는 왜 적었냐? 어느 문자에 대해서 적분을 할래를 지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분 변수라고 불러요. 어떤 변수에 대해서 적분을 해볼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돌려놓을, 미분전으로 돌려놓을 녀석이 누군지를 밝혀줘야 되겠죠, 그죠? 그게 적혀있는 fx 요 녀석이야.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적분 대상 함수, 다 적을게요. 적분 대상 함수 또는 한자를 써서 적분을 당하는 함수라고 해서 피적분 함수라고도 해요. 이런 표현을 하니까 알아두면 좋겠죠. 그래서 인티그랄 dx 사이에 적분을 할, 다시 말하면 미분전으로 돌릴 대상을 집어넣습니다. 나 요 녀석을 미분하기 전으로 돌려놓을래. 그럼 얘는 이미 미분이 돼 있는 녀석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까 3x 제곱이라고 f'이라고 표현했지만 3x 제곱이 이미 미분이 돼 있는 상태잖아, 그치? 그 녀석이 지금 인테그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면 돌려놓으면 뭐가 되는데 그거를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알겠죠? 선생님 여기 안에 f'x라고 집어넣으면 더 좋지 않아요? 물론 그렇죠. 물론 그런데 표현 자체가 f'을 넣게 되면 좀 복잡해지잖아. 표현 자체 프라임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fx를 미분하면 f'인데 거기에 있는 f를 넣었다 그게 아니라 이미 뭔가 미분이 된 함수를 넣었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데 일반적인 표현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명훈아 자 스몰 fx는 이미 미분이 된 녀석이에요. 이거를 미분하기 전으로 돌리는 작업이라고 했지, 그치? 그럼 표현이 달라져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미분하기 전으로 돌린 함수를 일반적으로 대문자로 써요. 따라서 구체적인 식은 없으니까 대문자로만 large fx를 쓸 겁니다. 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관계를 다시 한번 보면 뒤에서부터 돌아오는 게 맞아. 무슨 얘기냐? large f를 미분하게 되면 인티그랄 안에 있는 p 적분함수인 small f가 되더라. 그러니까 인티그랄 dx를 붙이면 다시 돌려주는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처음부터 적분 함수를, 그러니까 여기 적분 결과의 함수를 유추하는 건 어렵거든. 그래서 계속 순서는 무엇을 미분하면 피적분 함수가 되는지 결국은 미분 개념으로 다시 정리를 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정리할게. 근데 더 적어야 되는데 오른쪽에 예시 한번 적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x 세제곱이라는 거를 미분하면 조금 전에 봤듯이 3x 제곱이 되죠. x 세제곱 플러스 2를 미분하면 뭐가 되죠? 3x 제곱이 되죠. x 세제곱 마이너스 2를 미분하면 뭐가 되죠? 또 3x 제곱이 되죠. 선생님 뭘 물어볼 것 같아? 그렇다면 우리가 관심 있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거꾸로 가는 요거거든? 하면 여기 있는 3x 제곱이라는 녀석이 인티그랄 안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볼게요. 즉 3x 제곱을 미분하기 전으로 돌려놓고 싶어. 돌려놓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니? 여기로 가야 되니? 여기로 가야 되니? 여기로 가야 되니? 어떤 추가적인 기준이 없으면 정할 수가 없잖아. 맞지? 무슨 차이 때문에 그래? 3x 제곱은 x 세제곱 때문에 나온 거야. 저거는 의심의 여지 없잖아, 그지? 그런데 왜 어디로 못 갈지 왜 못 정해? 누구 차이가 있어서? 상수항의 차이들이 있죠. 다시 말하면 위에는 플러스 0이라는 게 있었고 여기는 2라는 게 있었고 여기는 마이너스 2라는 게 있다 보니까 상수항을 내가 결정하지를 못하는 거야. 이해되니? 만약에 어떤 추가적인 조건이 있으면 상수항도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없단 말이죠. 아하, 그래서 미분하기 전으로 돌리는데 사실상
상수항의 차이가 있는 애들은 미분하면 다 똑같은 애들로 나오거든. 그러면 돌릴 때 어느 상수를 붙여줘야 할지 알 수 있니 없니? 없어. 그래서 상수가 아까처럼 0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플러스 마이너스 2처럼 있을 수도 있어. 그걸 못 정하기 때문에 여기 아까 부정적분이 부를 건데 미분하기 전으로 돌리면서 상수항은 내가 몰라요. 근데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일반적인 표현으로 그 상수항을 대표해 줄 수 있는 컨스탄트를 적어줍니다. 그래서 컨스탄트 상수라는 녀석의 C를 따온 건데 대문자로 적고요. 요거는 정하지 못하는 상수를 대표하는 녀석이야. 그래서 이 녀석을 적분상수라고 불러요. 적분을 했을 때 정하지 못한 상수야. 자, 뭘 못 정한다고? 상수항을 못 정한다고. 그래서 제목이 부정, 정하지 못하는 적분. 뭘 못 정한 거야? 상수항을 못 정한 거야. 괜찮니? 그래서 부정적분의 의미는 미분하기 전으로 돌리는, 미분하기 전 함수로 돌리는 건데 그때 상수항은 내가 결정을 못하니까 부정적분이다 라고 불러요. 괜찮니? 그럼 여기서 용어를 막 오늘 처음 배우다 보니까 적분 변수랑 적분 상수는 완전히 개념이 달라요. 알겠죠? 이거 혼용해서 쓰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부정적분 구하는 건 잘 모르겠지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인티그랄 3x 제곱 dx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면 명훈아, 이건 무슨 의미야? 답을 찾으라는 얘기는 아니었는데 잘했어. 뭘 미분하면 3x제곱이 되냐 또는 3x제곱을 미분하기 전으로 돌려놔라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럼 요건 아까 했었잖아. 뭐였니? x세제곱을 미분했을 때 3x제곱이 나왔었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야? 상수항이 뭔지 몰라. 여기서 정보가 더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적분상수는 항상 따라다닙니다. 언제? 부정적분을 할 때. 알겠죠? 총액 요금 해볼래? 이 인티그랄 EX DX 이거는 뭐가 될까요? 그렇지, x제곱. 그리고 C 적분상수는 항상 따라다녀요. 그 다음에 한이 이거 해볼래? 1 dx. 그리고 맞아요. 이거는 뭐 어떤 교재에 따라서는 1을 생략하고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이게 오타가 난 게 아니라 1을 생략한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걸 구하세요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이 무엇을 미분하면 1이 나오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x였죠. 그죠? 그래서 x 더하기 적분상수 c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하나만 딱 언급하고 갈게요. 여기서 부정적분을 하세요라고 하면 3x제곱이나 2x나 1이나 전부 부정적분을 하면 x에 대한 식으로 쭈르륵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부정적분의 결과는 함수입니다. 알겠죠? 이 얘기를 왜 하냐? 나중이지만 정적분을 할 때는 함수가 안 나와.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분을 하면 어쨌든 함수를 구해야 되는구나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려가 볼게요. 부정적분과 미분의 관계, 이거 아까 왔다 갔다 하는 방향의 문제라고 했는데 두 가지를 적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 기호가 미분 기호였죠. dx, x에 대해서 미분하겠다는데 여기 안쪽에 괄호를 열고 식을 이렇게 적어볼게요. 방금 배웠던 인테그랄 fx dx 그리고 괄호로 닫고 이것의 결과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괄호를 쳤다라는 거는 제일 안쪽부터 해결을 해보자라는 거니까 여기가 첫 번째 해석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괄호 밖에 있는 미분이 두 번째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쭉 적어 볼게요. 아직 미분은 2번이니까 조금 이따가 하고
d dx 조금 이따가 하고, 자, 인티그랄 fx dx는 뭐라고 했죠? 부정적분하면은 일반적으로 large f라고 표현한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적분상수 붙인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large fx 플러스 상수를 미분하세요라고 하니까 미분의 간단한 표현은 프라임이죠. 따라서 large f는 x에 대한 식이니까 미분하면 f 프라임 x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반면에 c는 상수잖니? 상수 미분하면 뭐가 되죠? 0이잖아. 그러면 할 게 없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해보는 거야. large f를 미분하면입니다. 근데 아까 생각해봐. 스몰 f를 부정적분 구한 거야. 미분하기 전으로 돌린 게 large f거든. 그런데 그러한 large f를 미분하면 어디로 돌아가야 돼? 스몰 f로 돌아가야겠죠. 괜찮니? 그러니까 이 녀석은 small fx 이렇게 됩니다. 와, 그러니까 부정적분을 구하고 나서 미분을 하게 되면 결국은 여기 있는 알맹이가 그대로 뿅 이렇게 튀어나오는구나.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순서를 한번 바꿔볼게요. 부정적분을 나중에 하고 그 안에서 미분을 먼저 한다면, 즉 d, dx, fx를 먼저 하고 나서 그 대상을 부정적분 인티그랄 한다면, 그러면 여기도 순서를 한번 따져보면 미분이 먼저죠. 요게 1번이고 인티그랄이 2번이에요. 여기다가 2번 이렇게 표시할게요. 그러면 안쪽부터 차근차근 표현해 볼게요. 인티그랄 그대로 두고 fx 미분한 걸 간단하게 f 프라임 x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dx란 말이야. 어머나, 이렇게 되면 뭘 미분하면 f 프라임 x인데 이거 구하란 얘기죠. 그럼 미분하기 전으로 돌리는 건 그냥 뭡니까? 그냥 fx지. 그러면 요 녀석은 fx인데 뭐 까먹은 거 없니? 부정적분은 항상 뭐가 따라다녀? 적분 상수가 따라다녀. 짠! 이렇게 됩니다. 차이가 있죠? 봐봐. 위에서는 부정적분을 먼저 하고 미분을 나중에 하니까 적분 상수가 없어요. 근데 밑에 거는 순서만 바꿨거든? 즉, 미분을 먼저 하고 부정적분을 나중에 하니까 마지막이 부정적분이다 보니 적분 상수가 따라다녀. 괜찮죠? 그래서 x에 대한 식은 똑같이 스몰 f로 나오지만 마지막 연산이 부정적분이면 적분 상수가 반드시 따라다녀. 알겠죠? 순서상 마지막이 부정적분이면 적분 상수가 있어야 돼.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요게 두 번째 내용이었어요. 이렇게 표시하자. 그래서 부정적분과 미분을 한 번씩만 쓰면 원래 함수가 나오는 건 맞는데 마지막이 부정적분이면 적분 상수가 같이 있어야 돼.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부정적분의 계산. 여기는 우리 미분 파트에서 거의 다 이제 편하게 쓰고 오던 거라서 빨리빨리 정리해 볼게요. 인티그랄의 fx 앞에 실수 k가 이렇게 곱해져 있습니다. 즉 k 곱하기 fx의 부정적분을 해보세요 라고 하면 우리 미분할 때 생각해보면 x 앞에 개수는 그냥 따로 곱해놨었지,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를 들어 3x 미분하세요 또는 3x 제곱 미분하세요 라고 하면 3은 곱해놓고 x 제곱을 미분했잖아. 얘도 마찬가지란 얘기야. 부정적분을 할 때도 실수배는 따로 꺼내놓고 x와 관련된 녀석들을 부정적분해서 곱해도 괜찮다 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두 번째 인티그랄, 여기 안쪽에 함수를 조금 더 복잡하게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fx 플러스 마이너스 gx, 어떤 두 식의 합차로 연결해서 그 대상을 부정적분하세요 라고 했어요. 이것도 미분했을 때를 생각해보면 fx 플러스 마이너스 gx를 미분하세요 라고 하면 결국 뭐였니? 따로따로 미분했잖아. 얘도 따로따로 부정적분하면 된다. 자, 그래서 표현을 해볼게요. 얘는
앞에 있는 fx 부정적분하고 사이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연결하고 뒤에 있는 gx를 부정적분하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까지 괜찮죠? 그럼 밑에다가 쓸게요. 자, 보통 부정적분된 마무리된 함수를 대문자로 쓴다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스몰 f를 부정적분한 거를 라지 f라고 쓰면 되겠죠. 괜찮나요? 그리고 뭐가 따라다녀야 돼? 적분상수가 따라다녀야 돼. 짠, 이렇게. 이해되죠? 더하기, 빼기. 또 두 번째 건 앞에 더하기, 빼기가 있으니까 괄호를 묶을게요. small gx를 부정적분한 걸 대문자로 표현한다 그러면 large gx. 그 다음에 얘도 부정적분이니까 적분상수 따라다녀야겠지, 그지? c. 이렇게 적으면 좀 이상한 부분 없니? 지금 누구를 똑같이 적었어요? 적분상수 C를 똑같이 적었지. 근데 적분상수의 의미가 뭐였냐면 정하지 못한 상수를 대표하는 숫자라서 특정할 수가 없어. 얘는 그냥 변수처럼 보는 거야, 그지? 아무 숫자나 들어갈 수 있는데 조건에 따라서 정해지는 녀석인데 지금처럼 F 부정적분했을 때 적분상수도 C, G도 적분상수 C 이렇게 되면 둘을 같은 숫자로 보겠다는 의미가 돼 있지. 그러면 될까? 같은 숫자일지 아닐지 알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보통은 다르게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요렇게 구분을 합니다. 근데 다시 한번 얘 아는 값이야 모르는 값이야? 모르는 거 그냥 대표시켜 놓은 거잖아. 얘 상수죠. 몰라. 얘는 알아 몰라? 몰라. 그런데 모르는 애들 두 개를 굳이 써놓을 필요 있니? 어차피 적분 상수라는 게 모르는 애 대표에서 하나 써놓은 거거든. 그러니까 C1도 모르고 C2도 모르는데 이렇게 굳이 구분해 놓을 필요 없잖아. 그래서 결론은 요 놈은 상수 부분은 우리가 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적분상수라고 했던 거고 최종적으로는 적분상수는 모르는 값이니까 하나로 퉁쳐놓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하나로 퉁치면 되겠다. 괜찮죠? 정하지 못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은 무조건 따로 두고 따로 연산을 해야 된다. 옆에다가 하나 적어 놓을게요. 인티그랄 fx 더하기 gx를 한 함수를 부정적분하세요 라고 한다면 조금 전처럼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부정적분 대문자 그리고 c 적분상수 이렇게 두기로 했죠. 그런데 fx-gx dx를 하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large fx 빼기 large gx 그리고 적분상수 c를 쓰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까도 얘기했던 거잖아. 안 된다. 지금 아래 위를 뭐 더하거나 빼거나 그런 연산을 하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거든. 엄밀히 보면은 f 플러스 gx라는 함수랑 f 마이너스 gx라는 함수가 다르잖아. 그런데 적분상수가 같다라고 할 수 없지. 어떤 조건이 없으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계산하는 경우는 반드시 적분상수를 분리를 해주셔야 돼요. 해주셔야 돼. 아까도 이렇게 적분상수를 분리하는 게 맞는 건데 최종적으로 얘네들을 플러스나 마이너스로 연결해가지고 그냥 식하는 거잖아. 그럴 때는 굳이 잘 모르는 거를 두 개로 표현하지 않아도 하나로 표현해도 충분하다. 적분상수는 이런 의미입니다. 알겠죠? 요거는 예제가 나올 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네. 다음 시간에 여기 마무리하고 나서 우리 마플 시너지 들고 오면 거기 문제들 한번 풀어보는 걸로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